북한 최고 권위자 그분의 아이를 임신한 기쁨조 여성이 부모님의 숙청을 목격하고 탈출을 결심합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최고 엘리트 추격자와 절벽에서 수갑을 찬 채 벌이는 처절한 탈북 생존기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평양을 삼켰다. 대성구역 깊숙한 곳,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구룡관은 섬처럼 고요했다. 이곳은 지도자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비밀스러운 공간, 옥채화가 10년을 보낸 화려한 감옥이었다. 그녀의 이름 채화는 빛깔 고운 꽃이라는 뜻이었지만 그 꽃은 이미 오래전에 시들어버렸다. 밤은 서늘했으나 방 안은 훈훈했다. 최고급 오스트리아산 수정 샹들리에가 희미한 빛을 뿌렸고 바닥에는 페르시아에서 들여온 붉은 융단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채화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2살배기 아들 강유진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이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태어난 유일한 순수함이자 그녀의 목숨을 죄일 가장 끔찍한 족쇄였다. 유진은 그분의 아이였다. 지도자의 눈에 들어 하룻밤을 보낸 뒤 잉태한 아이. 이 사실이 알려지는 날 그녀와 아이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할 터였다. 구룡관의 총책임자인 류계수 소자는 이 비밀을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감히 입에 담지 못했다. 그저 채화를 더욱 집요하게 감시할 뿐이었다. 채화는 잠든 아이의 뺨을 쓸었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무엇이든을 실행해야 할 때가 왔다. 며칠 전 함경남도 함흥에 계시던 부모님이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몰려 국가안전보위부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명백한 숙청이었다.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었지만 권력의 칼날 앞에서는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했다. 그녀가 지도자의 총애를 받던 시절에는 감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업무에 지쳐 우울한 기색을 보이고 지도자의 방문이 뜸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칼날이 들어왔다. 유진아, 엄마가 꼭 너를 데리고 나갈게. 속삭임은 공기 중에 흩어졌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했다. 구룡관에서 그녀를 살뜰히 챙겨주던 보기 아지매가 그녀의 유일한 조력자였다. 보기 아지매는 평생을 이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온 늙은 하녀였지만 그 눈에는 채화와 같은 절망이 어려 있었다. 그녀 역시 오래전 가족을 잃은 몸이었다. 자정. 구룡관의 경비 교대 시간. 채화는 아이를 두꺼운 포대기로 단단히 업었다. 잠든 아이의 입에 젖을 물린 손수건을 살짝 물렸다. 행여나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 봐서였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몰래 빼돌린 지도자의 외화와 금부치를 아이의 포대기 깊숙한 곳에 꿰매두었다. 채화 동무. 보기 아지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문 밖에서 속삭였다. 지금이었다. 아지매 계획대로. 걱정 말라.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시간은 벌어줄게. 보기 아지매는 비상전력실로 향했다. 잠시 후 구룡관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정전이었다.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경비병들의 다급한 발소리와 고함이 멀리서 들려왔다. 채화는 아이를 업은 채 어둠 속을 달렸다. 그녀는 정문이 아닌 구룡관의 식자재를 나르던 지하의 낡은 배출구를 택했다. 10년간 이곳의 모든 구조를 파악해 두었다. 쥐와 오물이 들끓는 악취 나는 통로였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유일한 자유로의 길이었다. 차가운 쇠창살을 뜯어내는 데는 지난 몇 주간 몰래 숨겨둔 절단기를 사용했다. 쇠가 끊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아이를 깨울까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유진이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쉿, 유진아. 착하지. 조금만 참아. 그녀는 젖은 손수건을 더 깊이 물렸다. 아이가 숨이 막힐까 두려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침내 쇠창살이 떨어져 나갔고 그녀는 좁은 통로로 몸을 구겨 넣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평양의 어둠 속으로 지도자의 그림자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류계수 소좌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평양을 벗어나는 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채화는 보기 아지매가 연결해준 당 자금관리국 소속의 늙은 운전사를 만났다. 그는 이미 몰락한 간부였고 딸을 잃은 아픔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채화의 금부치 일부를 받고 그녀를 자신의 화물차 짐칸에 숨겼다. 화물차는 평양 의향산 관광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묘향산이 아니었다. 중간에 길을 벗어난 트럭은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려 평안북도 국경을 향해 나아갔다. 짐칸에는 썩어가는 배추 더미가 가득했고 채화는 그 밑에 몸을 숨겼다. 배추 썩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이의 냄새를 감춰주었다. 이틀 밤낮을 달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국경도시 신의주였다. 중국 단둥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북한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위험한 도시. 고난의 행군 시기, 이곳은 생과 사가 교차하는 거대한 장터이자 탈출구였다. 운전사는 그녀를 압록강 변의 한 허름한 여관에 내려주었다. 여기서 땅벌이라는 자를 찾으시오.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넘게 해줄 유일한 브로커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요. 부디 살아남으시오. 노인은 금부치를 더 받지 않았다. 그저 채화가 업은 유진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돌아섰다. 채화는 여관방에서 처음으로 유진의 포대기를 풀었다. 아이의 얼굴은 흙먼지와 배추 찌꺼기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틀간 거의 먹지 못한 아이는 젖을 찾아 필사적으로 울었다. 채화는 말라버린 젖을 물렸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 아이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엄마가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다 미안해. 그녀는 잠시 절망에 빠졌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이곳에서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류계수와 국가안전보위부의 추격은 이미 평양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을 것이다. 지도자의 여자가 사라진 사건. 이것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었다. 체제를 뒤흔드는 대형 사고였다. 그녀는 여관 주인을 통해 땅벌에게 연락을 취했다. 다음 날 저녁 땅벌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깡마르고 날카로운 눈빛을 한 사내였다. 그는 채화의 행색과 그녀가 가진 금부치를 번갈아 보더니 음흉하게 웃었다. 평양에서 오신 귀한 분 같구만. 근데 저 젖먹이는 어쩔 거요? 강을 넘다가 울기라도 하면 나까지 죽소. 돈은 2배로 주겠소. 아니 3배. 아이는 내가 책임지겠소. 절대 울지 않게 하겠소. 좋소. 하지만 요즘 국경경비가 말이 아니오. 폭풍군단 제11군단 놈들이 신의주에 쫙 깔렸소. 쥐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하라고 위에서 특명이 내려왔다더군. 채화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폭풍군단. 그들은 일반 국경경비대가 아니었다. 전시를 대비한 특수부대이자 국경 지역의 모든 변란을 진압하는 가장 잔혹한 부대였다. 그들이 신의주에 깔렸다는 것은 분명 자신을 잡기 위한 포위망이었다. 류계수가 손을 쓴 것이 틀림없었다. 오늘 밤이요. 오늘 밤 자정이 유일한 기회요. 보위부 순찰선이 연료를 채우러 들어가는 틈이 있어. 딱 10분이요. 그 안에 강을 건너지 못하면 우리 둘 다 압록강 귀신이 되는 거요. 땅벌은 채화에게 검은색 속옷을 던져주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한 작은 수면제를 건넸다. 이걸 먹이시오.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깨지 않아야 할 거요. 채화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약을 먹여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것이 유진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다. 밤 11시 50분.
신의주 압록강 변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강 건너편 중국 단둥의 불빛이 아스라이 보였다. 그것은 희망의 불빛이었지만 동시에 채화를 유혹하는 지옥의 아가리이기도 했다. 채화는 유진에게 수면제를 먹였다. 아이는 금세 칭얼거림을 멈추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아이를 다시 포대기로 단단히 묶고 땅벌이 이끄는 대로 갈대숲을 헤치며 나아갔다. 차가운 강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저기요. 땅벌이 강기슬게 숨겨둔 작은 고무보트를 가리켰다. 나무로 만든 나룻배가 아니었다. 총격을 피하기 위해 물에 낮게 가라앉는 군용 보트였다. 타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 내지 마시오. 폭풍군단 놈들은 소리나는 쪽엔 확인 사살부터 하니까. 채화가 보트에 오르자마자 땅벌이 노를 젓기 시작했다. 고무보트는 소리 없이 물살을 갈랐다. 압록강의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강폭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다. 절반쯤 건넜을까? 끼릭끼리릭. 무전기 소리였다. 땅벌이 움찔하며 노를 멈췄다. 멀지 않은 곳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국경경비대 순찰선의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연료를 채우러 갔던 배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젠장. 류계수 그 개자식이. 땅벌이 이를 갈았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류계수가 자신의 탈출을 예상하고 신의주의 모든 브로커를 쪼았거나 아니면 땅벌이 자신을 팔아넘긴 것이었다. 서라. 거기서. 강물 위로 강력한 탐조등 불빛이 쏟아졌다. 채화와 땅벌이 탄 작은 보트가 대나처럼 환하게 드러났다. 탕, 탕, 탕. 총성이 고요한 강을 찢었다. 총알이 보트 주변의 수면을 때렸다. 빌어먹을. 저 새끼들이 진짜 쏘네. 땅벌이 미친 듯이 노를 저었다. 하지만 순찰선은 빠르게 거리를 좁혀왔다. 아줌마, 내가 저놈들을 유인할 테니 무조건 헤엄쳐서 건너가시오. 저기 저 중국 땅이 얼마 안 남았소. 같이 가야지. 시끄럽소. 나는 어차피 틀렸소. 당신이라도 살아야 내 돈이라도 챙기지. 땅벌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순찰선 쪽으로 보트를 몰았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순찰선을 향해 쏘기 시작했다. 이거나 먹어라. 폭풍군단 개새끼들아. 순찰선의 총구가 일제히 땅벌의 보트로 향했다. 집중 사격이 쏟아졌다. 그 틈을 타 채화는 망설일 틈도 없이 차가운 압록강 물로 뛰어들었다. 흡! 얼음물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이를 업은 등을 수면 위로 겨우 내민 채 필사적으로 발길질을 했다. 등 뒤에서는 땅벌의 비명과 총성이 울려 퍼졌다. 유진아, 유진아 제발 깨지 마라. 그녀의 온몸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의 팔다리를 움직이게 했다. 탐조등이 다시 그녀가 있는 쪽을 비추기 시작했다. 저기 여자가 있다. 쏴라. 총알이 다시 빗발쳤다. 그녀는 물속으로 잠수했다가 떠오르기를 반복했다. 아이가 물을 먹을까봐 그녀는 자신의 머리보다 아이가 엎인 등을 더 높이 치켜들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어깨 부근에 끔찍한 충격이 전해졌다. 윽! 총알이 스친 것이었다. 극심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피가 차가운 강물 속으로 뿜어져 나왔다. 팔의 감각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멈추면 유진이도 죽었다. 필사적인 발길질 끝에 마침내 발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닿았다. 무치였다. 중국 땅이었다. 채화는 젖은 몸을 끌고 강기슭을 기어올랐다. 갈대밭에 몸을 숨기자마자 그녀는 혼절하듯 쓰러졌다. 등 뒤의 압록강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의식을 잃기 직전
깊이 잠든 아들 유진의 희미한 숨소리를 확인했다. 살았다. 일단은 살아남았다. 의식이 가장 먼저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끔찍한 한기가 먼저 옥채화의 몸을 점령했다. 얼음 송곳 수백 개가 살갗을 찢고 들어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그 순간 어깨에서부터 불길이 치솟는 듯한 격통이 온몸을 내리쳤다. 흑! 낮은 신음과 함께 눈이 번쩍 뜨였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의 푸른 빛과 그 빛을 가리는 앙상한 갈대들의 실루엣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압록강 중국 쪽 기슭 갈대밭에 쓰러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진아. 모든 고통을 잊게 하는 단 하나의 이름. 채화는 미친 듯이 자신의 등을 더듬었다. 꽁꽁 얼어붙은 포대기. 그 안에 작은 온기가 미약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몸을 뒤집어 아이를 품으로 끌어내렸다. 유진은 흠뻑 젖은 채 얕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수면제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지 혹은 추위에 정신을 잃은 것인지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파르르 떨고 있었다. 안 돼, 유진아. 눈 떠. 제발 엄마여겠어. 채화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대로 1분만 더 있으면 아이는 얼어 죽을 터였다. 저체온증. 그녀는 구룡관에서 배운 응급처치술을 떠올렸다.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녹여야 했다. 그녀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젖은 속옷을 찢어내려 했지만 천은 이미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어깨에 상처가 다시 터지며 뜨거운 피가 쏟아져 나왔다. 피는 차가운 공기와 만나 금세 검붉은 색으로 엉겨붙었다. 총알은 어깨를 관통하지 않고 깊숙이 박힌 듯 했다. 다행히 주요 동맥은 비껴간 모양이었지만 이대로라면 과다출혈과 추위로 곧 죽을 터였다. 죽을 수 없어.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분의 소나귀에서 류계수의 감시 속에서 10년을 버텼다. 이 아이를 낳기 위해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런 차가운 강기슭에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남은 힘을 쥐어짜 아이를 다시 포대기로 단단히 감쌌다. 그리고 자신의 피 묻은 속옷을 찢어 아이의 젖은 옷 위를 덮었다. 조금이라도 바람을 더 막아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일어섰다. 아니,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다리는 그녀의 의지를 배신하고 후들거렸다. 채화는 네 발로 기었다. 짐승처럼. 어미 짐승처럼. 갈대밭을 헤치고 얼어붙은 진흙 위를 기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다. 땅벌은 죽었다. 그가 말하려던 다음 접선책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였다. 얼마나 기었을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연기였다. 아침을 짓는 굴뚝 연기.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것이 희망의 불빛인지 아니면 자신을 공안에 넘길 함정의 불빛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갔다. 피냄새를 맡은 들개라도 나올까봐 두려웠고 새벽 순찰을 도는 중국 변경 수비대무경에게 발각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품 안의 아이가 서서히 식어가는 것이었다. 마침내 초라한 흙집 앞에 다다랐다. 문짝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농가였다. 옆에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돼지우리가 있었다. 누구 거기 누구 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낙엽 소리 같았다. 그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깡마르고 구부정한 노인 하나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밖을 내다봤다. 그는 채화의 몰골을 보고 그리고 그녀가 품에 안은 아이를 보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어깨에서 흘러내린 핏자국을 보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중국어를 썼지만 억센 조선족의 말투가 섞여 있었다. 에이그 또 넘어왔구만. 올해만 벌써 몇 번째인지. 채화는 그가 조선족임을 직감했다. 살 살려주십시오. 아이가 죽어갑니다. 그녀는 한국말로 애원했다. 노인은 잠시 망설였다. 탈북자를 숨겨주는 것은 중국 법으로 중죄였다. 발각되면 자신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채화의 품에서 파랗게 질린 채 눈을 감고 있는 유진을 보았다. 일단 들어오시오. 노인은 채화를 부축해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집 안은 밖보다 나을 것이 없었지만 중앙에 놓인 낡은 석탄 난로가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방 안쪽에서 노인의 아내인 듯한 할머니가 놀라서 뛰쳐나왔다. 영감, 이 무슨, 아이고 맙소사. 할머니는 아이의 모습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순자 할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오. 어서 더운 물하고 붕대 좀 가져오시오. 이 여자 총 맞았소. 왕 노인이라 불린 사내는 침착하게 말했다. 채화는 난로 옆에 쓰러지듯 누웠다. 순자 할머니가 유진을 받아 안아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천으로 몸을 감쌌다. 그리고 따뜻하게 데운 쌀뜨물을 아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넣었다. 유진이 미약하게 기침을 하며 그것을 받아 삼켰다. 살아있었다. 채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왕 노인이 독한 고량주 병과 시커먼 무언가를 들고 다가왔다. 상처를 봐야겠소. 고통스러울 거요. 그는 채화의 속옷을 칼로 찢어냈다. 총알이 박힌 어깨는 끔찍하게 부어올라 있었다. 고개를 돌리시오. 왕 노인은 고량주를 상처에 그대로 부어버렸다. 아악! 채화는 비명을 질렀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었다. 참으시오. 소리 지르면 공안이 쫓아오오. 왕 노인은 고량주로 소독한 칼끝으로 상처를 헤집기 시작했다. 총알을 빼내야 했다. 채화는 이불을 입에 물고 신음했다. 그녀는 구룡관에서 호위 사령부 교관에게 고문 저항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고통을 견뎠다. 잠시 후 팅 하는 소리와 함께 피투성이의 탄두가 그릇에 떨어졌다. 왕 노인은 땀을 닦으며 시커먼 가루를 상처에 쏟아부었다. 지혈을 위한 약초제였다. 그리고는 깨끗한 천으로 어깨를 단단히 동여맸다. 운이 좋았소. 뼈는 안 다쳤소. 하지만 열이 오를 거요. 채화는 고통과 탈진으로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가 끓인 멀건 죽을 떠먹여 주었다. 일단 좀 자시오.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소. 채화는 유진이 할머니의 품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까무룩 잠이 들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열이 펄펄 끓었다. 왕 노인이 침통한 표정으로 난로를 쬐고 있었다. 일어났소?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됐소. 은혜 갚을 생각 말고 어서 여길 뜰 생각이나 하시오. 왕 노인은 창밖을 힐끗 보았다. 새벽부터 공안 놈들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어. 강변에서 총격전이 있었고 시체도 하나 건졌다더군. 땅벌. 채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공안뿐만이 아니오. 저기 저 검은 차 보시오. 노인의 손가락 끝을 따라간 채화의 눈에 마을 입구에 정차한 검은색 세단이 들어왔다. 중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급 차량이었다. 그리고 그 차 옆에 서 있는 사내들. 그들은 중국 공안의 제복이 아닌 북한식 인민복 차림이었다. 조선에서 온 보이부 놈들이요. 중국 공안들을 데리고 집집마다 뒤지고 있어. 보통 탈북자 잡는 게 아니란 소리요. 채화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류계수였다. 류계수의 그림자가 이 중국 땅까지 쫓아온 것이었다. 그가 평양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을 터.
그는 자신이 압록강을 넘을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미 손을 써둔 것이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요? 저놈들이 찾는 게 당신이요? 왕 노인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채화는 고개를 숙였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저와 이 아이를 잡으러 온 것이 맞습니다. 잡히면 저희는 죽습니다. 여기 있다간 우리도 죽소. 당장 떠나야 하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는 단둥 시내에 연길냉면을 하는 박 사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땅벌이라는 자가 거기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었습니다. 왕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 사장 늙은 오소리 말이구만. 그자라면 믿을 만하지. 하지만 지금 단둥 시내로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요. 모든 검문소에 당신 얼굴이 붙었을 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밤 내가 야채 실어 나르는 틈에 당신을 숨겨서 단둥 외곽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소. 하지만 검문소를 통과하는 건 하늘에 맡겨야 하오. 순자 할머니가 다가와 채화의 손을 잡았다. 이 아이 우리 죽은 손주랑 닮았구만. 할머니는 채화의 품에 마른 옥가지와 찐 옥수수 2개를 쥐어주었다. 이거라도 먹고 힘내시오. 어미는 강해야지. 어미는 울면 안 돼. 그날 밤 채화는 왕 노인의 낡은 3륜차 짐칸, 썩은 배춧잎 더미 아래에 유진을 안고 몸을 숨겼다. 상처는 여전히 불덩이 같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류계수, 내 놈이 여기까지 왔구나.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지옥의 악귀라도 될 것이다. 3륜차가 덜컹거리며 단둥의 검문소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단둥 시내로 향하는 길은 지옥 그 자체였다. 3륜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어깨에 상처가 터질 듯이 아파왔지만 채화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는 배추 썩는 냄새와 흙먼지 속에서 유진의 입을 손으로 가볍게 막고 있었다. 아이가 소리를 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마침내 3륜차가 멈춰섰다. 검문소였다. 정차.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중국 무경무장경찰의 총구가 차를 겨눴다. 무슨 물건이요? 왕 노인이 특유의 어눌한 중국어로 대답했다. 아이고 나으리. 시장에 내다 팔 야채들입니다. 다 썩어가는 것들이라. 신분증. 왕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내밀었다. 그때 무경들 사이에서 인민복 차림의 사내 하나가 걸어 나왔다. 날카로운 매의 눈. 그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요원이었다. 류계수의 수하였다. 뒷칸을 열어보시오. 그가 차가운 북한 사투리로 말했다. 아니 나으리. 이건 그냥 야채뿐이라. 열어보라는데 말이 많소. 보위부 요원이 총의 개머리판으로 왕 노인을 밀쳤다. 무경 하나가 짐칸의 방수포를 거칠게 젖혔다. 채화는 숨을 멈췄다. 유진이 품 안에서 바르작거렸다. 무경이 들고 있던 긴 쇠꼬챙이로 배추 더미를 푹푹 찔러대기 시작했다. 제발 제발. 쇠꼬챙이가 채화의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콜록, 콜록, 캑. 왕 노인이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아 격렬한 기침을 쏟아냈다. 마치 폐병 환자처럼 피가 섞인 듯한 갈에 끓는 소리를 내며 숨이 넘어갈 듯 기침했다. 에이 더러워. 이 영감쟁이가. 보위부 요원과 무경들이 질색하며 뒷걸음질 쳤다. 전염병이라도 옮을까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다. 꺼져. 꺼져. 빨리 가버려. 무경이 손을 내저었다. 왕 노인은 짐짓 미안하다는 듯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3륜차에 시동을 걸었다. 차가 검문소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채화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왕 노인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끌려나갔을 터였다.
단둥 시내는 채화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평양의 통제된 모습과는 달리 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화려한 네온 사인과 자동차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았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편으로 고려가라 불리는 조선족 거리는 어둡고 음습했다. 왕 노인은 연길 냉면 가게 뒤편의 허름한 골목에 차를 세웠다. 저 집이요. 나는 이제 가봐야 하오. 공안들이 나를 본 이상 나도 위험해. 어르신 이은혜는 됐어. 어서 가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아이 손 놓지 마시오. 왕 노인은 어둠 속으로 삼륜차를 몰아 사라졌다. 채화는 유진을 고쳐 안고 연길 냉면 가게의 뒷문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주방 보조인 듯한 사내가 경계하며 문을 열었다. 누구요? 박 사장님 뵙고 싶습니다. 늙은 오소리를 찾으라고. 채화는 땅벌이 마지막으로 알려준 암호를 댔다. 사내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채화를 주방 안으로 급히 끌어들였다. 가게 안은 겉보기와 달리 분주했다. 하지만 그들은 손님이 아닌 채화와 같은 탈북자들이었다. 가게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탈북자들을 몽골이나 동남아로 빼돌리는 거대한 브로커 조직의 연락 거점이었던 것이다. 주방 안쪽 돼지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사무실에 늙은 오소리 박 사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이름과 달리 뚱뚱하고 욕심 많아 보이는 중년 사내였다. 당신이군. 땅벌이 말한 평양에서 온 귀한 손님. 그는 채화의 어깨 상처와 아이를 훑어보더니 혀를 찼다. 쯧쯧. 꼴이 말이 아니구만. 땅벌이 그놈 시체로 돌아왔다더군. 당신 때문에. 폭풍군단 놈들까지 건드리고. 돈은 여기 있습니다. 채화는 포대기 안쪽에 꿰매둔 금부치 하나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박 사장의 눈이 번들거렸다. 좋아. 이야기가 빠르군. 당신을 찾는 놈들이 보통이 아니야. 북조선 보위부 놈들이 중국 공안까지 매수해서 단둥을 통째로 뒤지고 있어. 당신 대체 뭘 훔쳐나온 거야? 알 것 없습니다. 저를 현양심양으로, 아니 그보다 더 먼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돈은 더 있습니다. 좋아. 마침 내일 현양으로 가는 화물차에 자리가 하나 있어. 지하실에서 다른 애들이랑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박 사장은 바닥에 낡은 문을 열어 지하실을 가리켰다. 지하실은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그곳에는 이미 대여섯 명의 탈북자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웅크리고 있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 그리고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하나가 전부였다. 채화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유진에게 옥수수를 떼어 먹였다. 아이는 며칠 만에 먹는 음식에 개걸스럽게 반응했다. 그 모습을 보며 채화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였다. 쾅, 쾅, 쾅. 가게의 정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공안이다. 검사다. 움직이지 마.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군합발 소리가 가게 안을 휩쓸었다. 지하실의 탈북자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속았어. 박 사장이 우릴 팔아넘긴 거야. 젊은 부부 중 남편이 절망적으로 외쳤다. 채화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박 사장이 팔아넘겼거나 혹은 유괴수의 끈질긴 추격의 거점이 발각된 것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도간에 든 쥐였다. 지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중국 공안 2명과 그들 뒤에 선 익숙한 얼굴. 유괴수의 부하. 바로 그 보위부 요원이었다. 찾았다 옥채화. 내년이 감히 수령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보위부 요원이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공안들이 앞장서서 지하실로 내려왔다. 한 명이 곤봉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제압하려 했다. 다 엎드려. 그 순간 공포에 질린 15살 소년이 살기 위해 출구 쪽으로 뛰쳐나갔다. 거기서.
공안이 곤봉으로 소년의 가슴을 내리쳤다. 소년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다른 공안 하나가 채화에게 다가왔다. 그는 채화의 미모를 보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아이는 놔두고 너만 따라와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채화의 눈빛이 변했다. 10년간 억눌려왔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호위사령부 제1호위부의 살기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단순한 기쁨조가 아니었다. 지도자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호위하며 어떤 위협이든 1초 안에 제거하도록 훈련받은 최정의 인간 병기였다. 공안의 손목이 유진에게 닿기 직전 채화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녀는 공안의 손목을 잡아채 꺾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지하실을 울렸다. 크악! 공안이 비명을 질렀다. 채화는 멈추지 않았다. 부러진 손목을 잡은 채 공안의 몸을 방패 삼아 돌려 세웠다. 그녀는 비어있는 다른 손으로 공안의 목젖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격후라는 급소였다. 공안은 숨도 쉬지 못하고 쓰러졌다. 모든 일이 불과 2초 만에 일어났다. 권총을 겨누고 있던 보위부 요원과 남은 공안 하나가 당황한 사이 채화는 쓰러진 공안의 허리춤에서 64식 권총을 뽑아들었다. 움직이지 마. 차가운 금속성이 섞인 그녀의 목소리. 조금 전까지 울고 있던 여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보위부 요원은 당황했지만 이내 조소했다. 내년이 총을 쏠 줄 안다고. 어서 쏴라. 그 총성이 울리면 단둥의 모든 공안이 이리로 몰려올 테니. 그의 말이 맞았다. 총을 쏘면 끝장이었다. 그럼 넌 그 총성을 들을 수 없을 테니까. 채화가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채화는 총을 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권총의 무거운 슬라이드로 보위부 요원의 관자놀이를 내리쳤다. 커! 보위부 요원이 눈을 뒤집고 쓰러졌다. 남은 공안 하나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어붙어 있었다. 채화는 그에게 다가갈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곤봉을 발로 차올렸다. 곤봉은 회전하며 날아가 공안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다. 지하실은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3명의 무장한 남자가 아이를 안은 부상당한 여자 하나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다른 탈북자들은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채화를 바라보았다. 빨리! 이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도망쳐야 합니다. 채화는 유진을 다시 고쳐 안았다. 어깨의 상처에서 다시 피가 배어나왔지만 지금은 그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어디로? 젊은 부부가 물었다. 박 사장이 분명 다른 출구를 마련해 뒀을 겁니다. 채화는 쓰러진 보위부 요원의 몸을 뒤져 탄창과 수갑을 챙겼다. 그녀는 지하실 벽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발견했다. 술 저장고로 위장된 작은 통로를. 이쪽입니다. 어서. 채화는 탈북자들을 이끌고 어둡고 퀴퀴한 지하 터널로 몸을 던졌다. 위에서는 더 많은 공안들이 식당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하 터널은 쥐와 오물이 들끓는 단둥의 하수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박 사장 늙은 오소리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파놓은 비상 탈출로였다. 하지만 그 역시 이렇게 빨리 사용될 줄은 몰랐을 터였다. 채화는 그가 자신들을 팔아넘긴 것인지 아니면 그 역시 희생자인지 알 수 없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도시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헉헉 더는 못 가겠소. 젊은 부부의 아내가 주저앉았다. 그녀 역시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다. 일어나시오. 여기서 멈추면 다 죽소. 채화가 차갑게 말했지만 그녀 자신도 한계였다. 어깨의 상처는 욱신거리는 단계를 넘어 팔 전체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열이 다시 펄펄 끓었다. 그때 터널 저편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출구였다.
그들이 기어 나온 곳은 단둥 외곽에 버려진 화물 야적장이었다. 멀리서 공안들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도시는 이미 봉쇄되었을 것이다. 우린 이제 어떡하오? 15살 소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채화는 야적장에 멈춰선 낡은 화물 열차를 바라보았다. 석탄을 가득 실은 채 출발을 기다리는 듯 했다. 저걸 타야 합니다. 기차를? 저건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 도시만 벗어날 수 있다면 현양 심양이든 창춘 장춘이든 어디든 북쪽으로 갈 겁니다. 그녀는 호위 사령부에서 배운 생존수를 떠올렸다. 중국에서 탈출하는 가장 보편적인 경로는 북동쪽 옌지연길을 거쳐 장백 산맥을 넘어 몽골로 향하는 길이었다. 저 기차는 분명 그 길목 어딘가로 향할 터였다. 다른 이들이 망설이는 사이 채화는 유진을 안고 움직였다. 그녀는 경비병의 눈을 피해 어둠 속을 고양이처럼 이동했다. 수많은 감시 카메라와 경비 초소가 널린 구룡관에서의 삶은 그녀를 완벽한 그림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석탄을 가득 실은 화물칸의 덮개를 열고 다른 탈북자들을 도왔다. 그들 모두가 석탄 더미 속에 몸을 숨기자 채화는 마지막으로 올라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끼익 하는 쇳소리와 함께 기차가 둔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차는 밤새도록 달렸다. 석탄 가루가 눈과 코, 입으로 들어왔다. 유진이 숨을 쉬기 힘들어하며 칭얼거렸다. 채화는 자신의 마지막 깨끗한 속옷을 찢어 물에 적셔 아이의 코에 대주었다. 어깨의 상처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고름이 차오르고 열이 끓어 그녀는 몇 번이나 의식을 잃을 뻔했다. 유진아, 조금만 참아. 그녀는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아이의 이름을 되뇌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기차가 속도를 줄이며 멈춰섰다. 단둥을 출발한 지 꼬박 하루가 지난 듯 했다. 왜 멈춘 거지? 여긴가? 젊은 부부가 속삭였다. 채화는 석탄 더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여기 아니었다. 끝없이 펼쳐진 설원. 거대한 산맥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장백산 맥백두산의 중국 쪽 이름이었다. 그런데 기차는 왜 이 산맥 한가운데 멈춰 선 것일까? 그때 그녀는 보고 말았다. 기차 앞쪽 선로 위에 검은 지프차 여러 대가 서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사내들. 중국 공안이 아니었다. 그들은 혹한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심에 선 한 남자. 류계수였다. 채화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류계수가 어떻게 자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기차의 경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늙은 오소리 박 사장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불었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박 사장 역시 류계수가 심어둔 함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옥채화.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류계수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눈 덮인 산맥을 울렸다. 얌전히 아드님을 데리고 내려오너라. 위대하신 장군님께서는 아직 너를 용서할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신다. 거짓말. 채화는 그들의 생리를 잘 알았다. 지도자의 아이라는 비밀을 안고 탈출한 그녀는 그 어떤 배신자보다도 위험한 존재였다. 그들은 아이를 빼앗고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터였다. 열차를 수색하라. 저항하는 자는 모두 사살하라. 류계수의 명령이 떨어졌다. 보위부 요원들이 총을 겨누며 화물칸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다 틀렸어. 우린 다 죽었어. 젊은 부부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15살 소녀는 공포에 질려 석탄 더미에서 뛰쳐나가려 했다. 안 돼. 채화가 그를 잡으려 했지만 소녀는 이미 밖으로 뛰쳐나간 후였다. 탕. 단 한 발의 총성. 소녀는 눈밭 위에 그대로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채화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녀는 쓰러진 공안에게서 빼앗은 64식 권총을 확인했다. 실타는 6발. 그녀는 젊은 부부에게 말했다. 내가 저놈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반대편으로 뛰어내려 산으로 도망치시오. 아이들을 데리고 무조건 높은 곳으로. 그럼 당신은? 내 아들을 부탁하오. 채화는 유진을 부부의 아내에게 떠밀었다. 엄마. 유진이 울음을 터뜨리며 채화에게 손을 뻗었다. 유진아, 들어. 넌 살아야 해. 살아남아서 엄마 몫까지 살아. 사랑한다, 아들아. 채화는 아이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부부를 화물칸 반대편으로 밀어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뜨거운 열과 고통이 오히려 그녀의 감각을 예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석탄 더미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 있다. 옥채화다. 요원들이 소리쳤다. 류계수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거기 있었구나. 이제 그만 포기. 탕. 채화가 먼저 총을 쐈다. 총알은 류계수의 바람 눈밭에 박혔다. 내 놈이 감히. 류계수가 격분하여 소리쳤다. 탕. 채화는 류계수가 아닌 그의 양옆에 있던 요원들의 어깨를 정확히 맞췄다. 호위사령부 사격술. 그녀는 움직이는 열차 안에서도 100m 밖의 동전을 맞추는 훈련을 받았다. 요원들이 쓰러지자 류계수는 황급히 지프차 뒤로 몸을 숨겼다. 쏴라. 전연을 죽여. 일제히 총격이 시작되었다. 총알이 석탄 더미를 튀겼다. 그 틈을 타 채화는 기차에서 뛰어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부부가 도망친 산 쪽이 아닌 류계수가 있는 반대편 절벽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목적은 도주가 아니었다. 전연이 미쳤나? 요원들이 당황한 사이 채화는 절벽 아래로 몸을 숨기며 눈밭을 굴렀다. 그녀의 손에는 권총이 아닌 보위부 요원에게서 빼앗은 수갑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기차가 멈춰 선 선로 아래를 기었다. 그리고 류계수가 숨은 지프차를 향해 접근했다. 류계수는 부하들에게 산 쪽을 수색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는 채화가 당연히 아이를 따라 산으로 도망쳤으리라 생각했다. 바로 그때 채화가 눈밭 속에서 튀어나왔다. 류계수가 놀라 돌아보기도 전에 채화는 그의 팔을 꺾어 수갑의 한쪽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내 인연이. 류계수가 반격하려 했지만 채화는 수갑의 나머지 한쪽을 자신의 손목에 채워버렸다. 뭐 하는 짓이냐? 함께 가자. 지옥으로. 채화는 류계수와 자신을 묶은 채 그를 끌고 절벽 가장자리로 향했다. 이거나 놓으란 말이다. 류계수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죽음을 각오한 여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내 아들은 살아야겠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죽어야겠다. 채화는 류계수를 껴안은 채 장백산맥에 눈 덮인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바람이 비명처럼 귓가를 스쳤다. 옥채화의 몸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류계수라는 증오스러운 쇳덩이에 묶인 채 장백의 거대한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하나의 점에 불과했다. 추락의 순간 시간은 엿가락처럼 늘어졌다. 그녀의 눈에 마지막으로 비친 것은 화물칸 반대편 눈밭으로 사라지는 젊은 부부의 뒷모습,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자신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던 아들 유진의 얼굴이었다. 유진아.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생각이었다. 으악. 이 미친년. 내년이 감히. 그녀에게 묶인 류계수는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의 절규는 거센 바람에 찢겨나갔다. 그들의 몸이 첫 번째 충격과 마주쳤다. 절벽에 위태롭게 뿌리내린 거대한 소나무 가지였다. 우지끈 하는 파열음과 함께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그들의 추락 속도를 일순간 늦췄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멈추지 못하고 가파른 설사면을 굴러내렸다. 대굴대굴 짐승의 사체처럼 혹은 버려진 돌덩이처럼. 채화의 머리가 눈 속에 파묻힌 바위에 부딪혔다. 의식의 끈이 가물가물해졌다. 어깨의 총상은 이미 감각을 잃었지만 굴러떨어지는 매 순간 뼈와 살이 뒤틀리는 새로운 고통이 온몸을 난도질했다. 류계수와 그녀를 묶은 수갑은 두 사람의 손목을 찢어밟길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 얼마나 굴렀을까? 쿠당탕 하는 마지막 굉음과 함께 그들은 두껍게 쌓인 눈더미의 끝, 거대한 바위 틈에 처박히고서야 멈췄다. 세상은 고요했다. 바람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늘은 멀었다. 그들은 수십, 어쩌면 수백 미터를 굴러떨어져 깊은 협곡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이었다. 크억컥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류계수였다. 그는 눈을 파헤치고 기침을 쏟아내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왼쪽 손목에 묶인 채화가 축 늘어져 있었다. 이 죽일년. 류계수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국가안전보위부에 총망받는 엘리트 류계수 소자였다. 그분의 여자를 잡아 복귀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그런데 이 천박한 기쁨조년 하나 때문에 이 낯선 중국 땅, 이름 모를 협곡 바닥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 그는 채화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일어나, 일어나 이년아. 열쇠는 내게 있다. 내가 날 죽이면 너도 여기서 내 애송이 시체도 못 보고 썩어갈 뿐이야. 채화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돌았고 총 맞은 어깨에서 흘러나온 피가 눈밭을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과다출혈과 추위로 곧 죽을 터였다. 류계수는 당황했다. 그는 살인에는 익숙했지만 이런 식의 생존 투쟁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가 지금 이 여자를 죽이거나 혹은 이 여자가 죽어버린다면 그는 이 영하의 날씨에 시체와 한 손이 묶인 채로 꼼짝없이 얼어 죽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강철 수갑은 그 어떤 발버둥에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젠장. 그는 품속을 뒤졌다. 다행히 권총은 잃어버렸지만 외투 안주머니에 든 작은 주머니는 무사했다. 그 안에는 수갑 열쇠와 비상용 라이터 그리고 칼이 들어있었다. 그는 열쇠를 꺼내 채화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보이느냐 옥채화. 이게 내년의 목숨줄이다. 살고 싶으면 눈을 떠. 그때 채화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가늘게 뜨였다. 그녀의 초점 없는 눈이 허공을 헤매다 류계수의 얼굴에 멈췄다. 유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다. 내 놈의 아들 새끼는 지금쯤 내 부하들에게 잡혔을 거다. 아니, 이미 그 눈밭에서 얼어 죽었을지도 모르지. 류계수는 일부러 잔인하게 말했다. 그녀의 정신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 말에 채화의 눈에 희미했던 빛이 순간적으로 타올랐다. 그녀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닥쳐. 그녀는 묶이지 않은 오른손으로 눈을 움켜쥐어 자신의 얼굴에 비볐다. 차가운 감각이 그녀의 의식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살아있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류계수도 살아있다. 열쇠 내놔. 하. 인연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내가 왜? 순간 채화가 묶인 왼팔을 획 잡아당겼다. 악. 균형을 잃은 류계수가 그녀의 위로 쓰러졌다. 채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묶이지 않은 오른팔로 류계수의 목을 감아 졸랐다. 컥. 내가. 그녀는 호위사령부에서 배운 교살 기술을 사용했다. 비록 총상과 탈진으로 힘이 거의 없었지만 급소를 정확히 노린 압박은 류계수의 숨통을 막았다. 열쇠 내놓으라고 했어.
이 미친. 류계수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오른손으로 칼을 뽑아 채화의 옆구리를 찔렀다. 날카로운 칼날이 속옷을 뚫고 살갗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채화는 목을 조른 팔을 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조였다. 두 사람은 눈밭 위에서 수갑에 묶인 채 서로의 숨통을 끊기 위해 뒤엉켰다. 그것은 기술의 싸움이 아닌 생존을 향한 처절한 본능의 몸부림이었다. 류계수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가고 그의 소나귀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다. 그때였다. 크르르릉. 낮고 위협적인 울음소리가 협곡을 울렸다. 두 사람의 동작이 동시에 굳었다. 그들의 피냄새를 맡고 온 것이었다. 협곡의 바위 틈에서 번들거리는 눈동자 수십 개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굶주린 장백의 늑대 떼였다. 류계수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다. 늑대다. 채화는 그제야 그의 목을 조르던 팔을 풀었다. 그녀는 류계수의 멱살을 잡고 속삭였다. 열쇠를 풀어. 풀어서 나에게 줘. 그럼 내가 당신을 살려주지. 무슨 수로. 저놈들은. 나는 구룡관에서 살아남았다. 그 지옥에서도. 저까지 짐승들. 채화는 눈밭에 떨어진 류계수의 칼을 묶이지 않은 손으로 집어들었다. 선택해, 류계수. 저놈들 밥이 될 건가 아니면 내 손에 죽을 건가. 그것도 아니면 일단 살고 볼 건가. 늑대 한 마리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침을 질질 흘리며 어깨에 피냄새가 진동하는 채화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류계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걸린 수갑을 풀려고 했다. 아니. 채화가 그의 손을 막았다. 그대로 둬. 뭐라고? 지금 우릴 풀면 우리 둘 다 죽어. 놈들은 흩어진 먹잇감을 더 좋아하지. 채화는 류계수와 자신의 몸을 더 밀착시켰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해. 내 다리와 내 팔로. 넌 칼을 쥐어. 난 내 놈을 방패 삼아 싸울 테니. 류계수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늑대의 이빨이 자신의 목덜미에 박히는 상상보다는 나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고쳐 잡았다. 기억해, 류계수. 채화가 피로 물든 입술을 열어 미소 지었다. 그것은 인간의 미소가 아니었다. 여기서 살아나가는 순간 내 놈의 심장은 내가 찢어밟힐 것이다. 첫 번째 늑대가 그들을 향해 몸을 날렸다. 늑대 떼는 교활했다. 그들은 섣불리 달려들지 않고 피냄새가 진동하는 두 인간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눈 한쪽이 흉터로 덮인 거대한 회색 늑대가 가장 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오지마. 저리 가. 류계수는 공포에 질려 칼을 마구 휘둘렀다. 국가안전보위부의 고문 기술자였고 사람을 죽이는 데는 망설임이 없었지만 그것은 언제나 자신이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을 때의 이야기였다. 생사를 찢기 위해 달려드는 굶주린 짐승들 앞에서 그는 한낱 겁먹은 인간에 불과했다. 소리 지르지 마. 놈들을 더 흥분시킬 뿐이야. 채화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총상과 자상에서 비롯된 열이 뇌를 태우는 듯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열기가 얼어붙은 감각을 깨우고 있었다. 그녀는 호위 사령부 시절 혹한기 생존 훈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냈다. 장백 산맥의 겨울, 식량 없이 3일을 버티는 훈련이었다. 그때 교관은 말했다. 짐승을 만나면 내가 그들보다 더 지독한 짐승이 되어야 산다. 류계수, 정신 차려. 내 놈이 가진 라이터 꺼내. 라이터? 지금 불을 어떻게 해? 꺼내기나 해. 채화는 류계수와 묶인 왼손을 방패 삼아 앞으로 내밀고 칼을 쥔 오른손은 뒤로 숨겼다.
류계수는 채화의 등 뒤에 숨다시피 하며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꺼냈다. 자, 잠깐. 나뭇가지가. 필요 없어. 채화는 자신의 속옷 소매를 칼로 찢어냈다. 그리고 류계수의 손에서 라이터를 빼앗아 불을 붙였다. 화르륵. 1000조각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늑대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다. 이걸로는 오래 못 가. 류계수가 외쳤다. 알아. 채화는 불타는 1000조각을 우두머리 늑대를 향해 집어 던졌다. 크르르. 늑대가 놀라 피했지만 놈들의 대열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졌다. 바로 그 틈이었다. 지금이야. 채화는 류계수와 묶인 몸을 이끌고 늑대떼의 포위망 중 가장 약해 보이는 곳으로 돌진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류계수의 칼이 들려 있었다. 내년. 미쳤어. 류계수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했다. 그들의 앞을 막아선 늑대 2마리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채화는 넘어지듯 몸을 낮췄다. 한 마리의 턱을 피하는 동시에 다른 한 마리의 복부를 향해 칼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크앙! 늑대의 비명이 협곡을 울렸다.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채화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녀는 칼을 뽑을 시간도 없이 수갑이 채워진 왼팔로 늑대의 시체를 밀어내며 다른 늑대의 공격을 막았다. 쇠사슬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뛰어! 채화는 류계수를 잡아 끌었다. 그들은 늑대의 시체를 넘어 협곡 아래쪽 더 깊은 숲속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 늑대들은 동료의 피냄새에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더 큰 분노에 휩싸여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다. 한편 같은 시각 절벽 위. 혁철과 미경 부부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눈밭을 헤매고 있었다. 헉 여보, 더는 못 가겠어요. 미경이 자신의 딸 순이와 옥채화의 아들 유진을 번갈아 안으며 주저앉았다. 유진은 아까의 충격으로 울음을 터뜨리다가 이제는 지쳐서 얕은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일어나. 여기서 멈추면 다 얼어 죽어. 혁철이 소리쳤다. 그는 절벽 아래에서 울려 퍼진 총성과 방금 전 들려온 늑대의 울음소리에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 여자는 우릴 미끼로 쓴 거야. 그렇지? 그런 말 마요.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우린 아까 기차에서 다 죽었어요. 유진이 엄마가 우릴 살린 거라고요. 미경은 유진의 뺨을 감쌌다. 아이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혁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경이 그의 뺨을 내리쳤다. 당신 사람이야? 우리 순이가 저렇다고 생각해봐. 저 여자 자기 목숨을 던져서 자기 아들을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한 거야. 우린 적어도 저 아이는 살려야 해. 그게 사람 도리야. 혁철은 아내의 눈물 어린 일갈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맥을 바라보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절망이 그의 목을 조였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저건 눈보라 사이로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오두막이 보였다. 사냥꾼들이나 약초꾼들이 머무는 막사였다. 집이다. 여보, 집이야. 혁철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이 어렸다. 그는 두 아이를 미경에게서 넘겨받아 한꺼번에 들쳐 안았다. 갑시다. 저기까지만 가면 살 수 있어. 부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오두막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다시 협곡. 채화와 류계수는 더 이상 뛸 수 없었다. 그들은 얼어붙은 개울 옆 쓰러진 고목나무 아래에 몸을 숨기고 숨을 헐떡였다. 늑대들의 추격 소리는 다행히 멀어진 듯 했다. 그들은 늑대의 시체를 뜯어먹느라 추격을 포기한 모양이었다. 하하, 살았다. 류계수가 눈밭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피와 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채화는 그를 경멸스럽게 쳐다보았다. 아직 아니야. 밤이 오고 있어. 이대로 있으면 우린 얼어 죽어. 채화는 류계수의 라이터를 들어 흔들었다. 불을 피워야 해. 내 놈, 저기 마른 나뭇가지 좀 주워와. 네, 내년이 감히 나에게 명령을. 채화가 칼끝을 그의 목에 겨눴다. 류계수와 묶인 왼팔 때문에 자세는 어정쩡했지만 살기는 진짜였다. 주워와. 류계수는 이를 갈며 굴복했다. 그들은 수갑에 묶인 채 어기적거리며 마른 나뭇가지를 모았다. 채화는 고목나무의 마른 이끼를 긁어 모아 불쏘시개를 만들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다. 구룡관의 화려한 연회 뒤편에서 그녀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배웠다. 그분은 변덕스러웠고 언제든 야외에서 불을 피우고 짐승을 잡는 원시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탁, 탁, 타닥. 라이터의 부싯돌이 몇 번 헛돌다가 마침내 불꽃이 일었다. 마른 이끼에 불이 붙고 곧 작은 모닥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몸에 온기가 퍼지자 두 사람은 긴장이 풀리며 탈진 상태에 빠졌다. 류계수는 상처 입은 채화의 어깨를 힐끗 보았다. 붕대는 피와 고름으로 젖어 있었다. 그 상처 이대로 두면 팔을 잘라내야 할 거다. 내 놈 걱정이나 해. 아까 늑대한테 물린 다리 말이야. 채화의 말에 류계수가 자신의 허벅지를 내려다보았다. 아까의 혼란 중에 늑대의 이빨에 살점이 뜯겨나간 상처가 보였다. 젠장. 칼 줘. 채화가 말했다. 뭐 하려고. 소독해야 해. 둘 다. 이대로 두면 파상풍이나 폐혈증으로 죽어. 채화는 류계수의 칼을 빼앗아 모닥불에 깊숙이 집어넣었다. 쇠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자, 내 놈 다리부터. 싫어. 미쳤어. 선택해. 썩어 죽을래, 아니면 잠깐 아플래. 채화는 류계수가 반항할 틈도 주지 않고 묶인 왼팔로 그의 몸을 찍어 눌렀다. 그리고 달아오른 칼을 그의 허벅지 상처에 그대로 지시겼다. 으아악. 류계수의 비명이 숲을 갈랐다. 살이 타고 단백질이 익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류계수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거의 실신했다. 이제 채화의 차례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자신의 어깨에 상처를 지지는 것은 타인의 상처를 지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일 터였다. 그녀는 칼을 다시 불에 달궜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유진아.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달궈진 칼을 자신의 어깨의 상처에 찔러 넣었다. 흐으.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터뜨리며 고통을 삼켰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고 의식이 아득해졌다. 한참 후 고통이 조금 가라앉자 그녀는 헐떡이며 눈을 떴다. 류계수가 경악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 여자는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기쁨조라는 허울을 쓴 괴물인가 아니면 왜? 류계수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 그 애송이 하나 때문에? 넌 그분의 여자였어. 평양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단 말이다. 채화는 그를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모든 것? 넌 그걸 누린다고 말하는구나.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남은 수갑 한쪽을 들어 보였다. 평양에서도 난 이걸 차고 있었어. 보이지 않는 수갑. 구룡관은 거대한 감옥이었고 나는 너희들의 놀이개였을 뿐이야. 배신자년. 배신? 부모가 숙청당했어. 채화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너희 보이부 놈들 손에 끌려갔어. 짐승처럼. 내가 그분의 시중을 드는 동안에 류계수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내 놈이 한 짓이냐? 명령이었을 뿐이다. 류계수는 시선을 피했다. 순간 채화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묶인 손으로 류계수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내 놈이었구나. 내 놈이 내 부모님을. 그들은 반역자였어. 닥쳐. 채화는 남은 오른손으로 류계수의 얼굴을 내리쳤다. 내 아들은 달라. 내 아들은 너희 같은 짐승들 틈에서 살게 하지 않아. 난 내 아들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줄 거야. 밥 때문에 군대에 가고 밥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밥 때문에 딸을 파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 그녀는 분노에 몸을 떨다가 이내 실신하듯 쓰러졌다. 고열과 출혈 그리고 방금의 상처 소독으로 인한 충격이 그녀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류계수는 쓰러진 채화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목은 여전히 자신의 손목에 묶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지금 이 여자를 죽이고 열쇠로 수갑을 풀면 그는 자유였다. 그는 칼을 쥐었던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쓰러진 채화의 목을 향해 칼을 가져갔다. 류계수의 손이 채화의 목 바로 위에서 멈췄다. 그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중에 하얗게 흩어졌다. 손에 쥔 칼날이 모닥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들거렸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이 증오스러운 여자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었다. 이 모든 불행의 원흉. 자신의 빛나는 앞길을 가로막은 반역자. 그는 이를 악물었다. 죽여. 그리고 열쇠로 풀고 날이 밝으면 부대원들과 합류하는 거야. 그의 이성이 그렇게 명령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왜인가? 그는 고열로 밭은 숨을 내쉬는 채화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죽일 듯이 달려들던 도끼 어린 모습은 사라지고 그저 고통 속에 잠긴 한 여인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마지막 순간에 내뱉었던 말. 내 아들은 너희 같은 짐승들 틈에서 살게 하지 않아. 짐승. 그 단어가 류계수의 가슴을 쳤다. 그는 자신이 짐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당과 수령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랬고 할아버지가 그랬다. 그것이 그가 배운 세상의 전부였다. 그는 쓰러진 채화의 손목과 자신의 손목을 묶은 수갑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만약 지금 이 여자를 죽인다면 그는 이 깊은 협곡,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숲에서 살아나갈 자신이 없었다. 방금 늑대떼와 마주쳤을 때 자신은 그저 공포에 질려 소리만 질러댔다. 하지만 이 여자는 총상과 자상을 입은 몸으로 늑대의 배를 찢고 불을 피우고 상처를 지져냈다. 그녀는 괴물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그 괴물에게 목숨을 빚지고 있었다. 살아야 한다. 류계수는 칼을 거두었다. 2년이 살아야 나도 산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녀를 살려두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철저한 계산이었다. 그는 모닥불에 나뭇가지를 더 집어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반쯤 채화의 몸 위로 덮어주었다. 자신의 체온도 보존하고 이 여자가 얼어 죽는 것도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그렇게 두 원수는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채 장백의 혹독한 밤을 함께 견뎌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오두막. 혁철과 미경 부부는 꽁꽁 온몸을 겨우 녹이고 있었다. 오두막은 비어 있었지만 다행히 화덕에 불을 피울 재료와 며칠은 버틸 수 있는 말린 옥수수 그리고 곰 가죽 몇 장이 남아 있었다. 유진이가 열이 나요. 미경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유진의 몸이 불덩이 같았다. 어젯밤의 추위와 공포가 어린아이의 몸을 덮친 것이었다. 이러다 죽겠어 여보 어떡해요. 약이 있어야 하는데. 혁철은 절망적으로 오두막 안을 뒤졌지만 약초 찌꺼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오두막 문이 삐걱하고 열렸다. 부부는 소스라치게 놀라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덥수룩한 수염에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거구의 사내였다. 그는 사냥총을 메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커다란 칼을 차고 있었다. 누구시오? 혁철이 부직갱이를 들고 앞을 막아섰다. 사내는 부부와 아이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차가웠지만 저기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억센 조선족 말투로 입을 열었다. 또 넘어왔구만. 에잉, 쯧쯧. 그는 총을 벽에 기대어 세웠다. 여긴 내 사냥 막사요. 놀랄 것 없소. 그는 미경의 품에서 불덩이 같은 유진을 보았다. 아이가 아프구만. 사내는 자신의 보찜을 풀어 작은 병을 꺼냈다. 이건 내가 쓸게 말린 가루인데 해열에 좋을 거요. 물에 타서 먹여보시오. 미경은 망설였지만 아이의 거친 숨소리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내는 자신을 최노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장백산맥에서 평생을 곰과 호랑이를 잡으며 살아온 사냥꾼이었고 동시에 탈북자들을 돕는 지하교회의 조력자였다. 어쩌다 이 깊은 산골까지 들어왔소? 어미는 어디 가고 애들만. 미경은 울면서 어젯밤 기차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옥채화라는 여자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보위부장과 함께 절벽으로 뛰어내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최 노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보위부 놈들이 이 산까지 쫓아왔단 말이오. 류계수 그놈이라면 독사 같은 놈인데. 그는 채화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절벽이라면 검은 늑대꼴 말이군. 거기서 살아남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혁철이 물었다. 일단 아이열이 내릴 때까지 여기서 쉬시오. 날이 밝으면 내가 당신들을 옌지연길로 가는 길목까지 데려다 주겠소. 거기 가면 푸른 소나무라는 식당이 있소. 주인을 찾으시오. 그가 당신들을 몽골로 보내줄 거요. 그럼 아저씨는요? 나는 그 여자를 찾아봐야겠소. 최 노인은 자신의 낡은 사냥총을 집어들었다. 사람 목숨이 그리 쉬이 끊어지는 게 아니지. 더군다나 어미 목숨은 말이오. 다시 검은 늑대골. 채화는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났다. 구룡관의 붉은 연회장, 그분의 기름진 손, 그리고 류계수의 비웃음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그녀는 허우적거렸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모닥불에 남은 숯과 자신에게 덮인 류계수의 외투 그리고 여전히 자신과 묶인 채 잠들어 있는 류계수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순간 혼란스러웠다. 이자가 왜 자신을 죽이지 않았지? 그때 류계수도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정적이 흘렀다. 일어나. 채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살아남았으니 이제 가야지. 어디로? 내 아들이 간 곳으로.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몸을 일으켰다. 밤새 상처가 덧났는지 온몸이 쑤셨지만 어젯밤의 처절한 소독 덕분인지 최악의 상황은 면한 듯 했다. 류계수도 몸을 일으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외투를 챙겨 입었다. 열쇠를 풀어. 채화가 말했다. 싫다. 류계수의 대답은 단호했다. 뭐라고? 어젯밤 늑대떼를 봤지? 이 숲은 우리 둘이 묶여 있어도 통과할까 말까 한 곳이다. 널 풀어주면 내가 날 버리고 도망칠지 어찌하나? 아니, 날 죽이려 들겠지. 그럼 어쩔 셈이지? 함께 간다. 내가 내 아들을 찾든 뭘 하든. 우리는 함께 움직인다. 그리고 류계수가 채화의 얼굴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 지옥을 벗어나 내 부하들을 만나는 순간 나는 내 임무를 완수할 것이다. 너와 내 아들을 평양으로 압송한다. 그 전까지는 우린 동지다. 채화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동지, 내 놈과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 옥채화 동무.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향한 사리를 감춘 채 기괴한 동행을 시작했다. 그들은 협곡을 따라 아래로 향했다. 그곳에 얼어붙은 강이 있었고 그 강을 따라가면 분명 인간의 마을이 나올 것이라 채화는 확신했다. 길은 험했다. 수갑에 묶인 두 사람은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 류계수가 비탈해서 미끄러지면 채화가 끌어주고 채화가 상처 때문에 주저앉으면 류계수가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그렇게 반나절을 걸었을까?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얼어붙은 강이 나타났다. 강폭이 수백 미터는 되어 보였다. 저길 건너야 해. 채화가 말했다. 얼음이 두꺼울까? 류계수가 불안하게 물었다. 가보는 수밖에. 채화가 먼저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다. 얼음은 단단해 보였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강 중앙을 향해 걸어갔다. 강의 절반쯤 건넜을 때였다. 빠지직. 채화의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멈춰. 채화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경고보다 류계수의 공포가 더 빨랐다. 그는 소리를 듣자마자 패닉에 빠져 뒤로 돌아서려 했다. 그의 육중한 몸이 균형을 잃고 얼음 위를 굴렀다. 콰지지직. 그가 딛고 있던 얼음이 거미줄처럼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얼음이 깨지며 류계수의 몸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으악! 그의 몸이 사라지자 그와 수갑으로 묶인 채화의 몸도 함께 끌려 들어갔다. 풍덩! 두 사람은 순식간에 얼음장 같은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류계수는 물속에서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그럴수록 수갑은 채화의 팔목을 잡아당겼다. 채화는 총상의 고통과 함께 얼음물이 폐를 찢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이대로 끝인가? 그녀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유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안 돼.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류계수의 몸을 껴안았다. 그리고 발로 강바닥을 차고 묶이지 않은 오른손으로 얼음의 가장자리를 잡으려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류계수의 무거운 몸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때 류계수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 발버둥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허리춤을 더듬었다. 그리고 열쇠를 꺼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채화와 자신을 묶은 수갑의 열쇠 구멍을 찾았다. 철컥. 수갑이 풀렸다. 류계수는 자유가 된 손으로 채화를 얼음 구멍 위로 힘껏 밀어 올렸다. 가라. 채화는 얼떨결에 물 위로 밀려나와 깨진 얼음의 가장자리를 간신히 잡았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물속을 내려다보았다. 류계수가 검은 강물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는 채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은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체념이었다. 류계수. 채화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외쳤다. 그녀는 그에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류계수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라앉았다. 왜 어째서? 채화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멀리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강 건너편 숲길을 따라 낡은 중국제 해방 트럭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류계수는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는 깨달았다. 둘 다 젖은 상태로 저 트럭에 구조된다 해도 자신은 부하들을 잃고 임무에도 실패한 패잔병이었다. 게다가 반역자인 옥채화에게 목숨을 구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평양에 돌아가도 그는 숙청될 운명이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그의 마지막 남은 혁명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었을지도 모른다. 살아라 옥채화. 그것이 그녀가 들은 그의 마지막 목소리인지 아니면 환청인지 알 수 없었다. 류계수의 모습은 어두운 강물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채화는 얼음 위에 쓰러져 헐떡였다. 한 손에는 여전히 차가운 수갑 한쪽이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살았다. 원수의 손에 의해 아이러니하게도
트럭이 멈춰 서고 한 사내가 놀란 얼굴로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차가운 강철 수갑이 덜렁거리는 손목에 감각이 없었다. 옥채화는 자신이 얼음 위에 누워 있는지 아니면 이미 얼음장 같은 강물 속으로 유괴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뜨여 있었지만 망막에 맺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거대하고 무자비한 흰색의 공허뿐이었다. 폐가 얼어붙어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유진아. 아들의 얼굴이 하얀 공허 속에서 아른거렸다. 엄마가 간다. 미안해. 의식의 끈이 막 끊어지려던 바로 그 순간 거칠고 투박한 손이 그녀의 젖은 뺨을 후려쳤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여기서 잠들면 그대로 죽소. 낯선 목소리였다. 억센 조선족 사투리. 채화는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눈에 흐릿한 남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낡은 군용 방한모를 눌러쓴 구릿빛 얼굴의 사내였다. 누구? 나는 저 아랫마을에서 목재 나르는 김기사요. 일단 일어나시오. 몸이 얼었소. 김기사라 불린 사내는 채화의 몸을 번쩍 들어 올리려다 그녀의 어깨에서 배어나오는 피와 덜렁거리는 수갑을 보고 숨을 멈췄다. 아이고 맙소사. 당신 보이부 놈들한테 쫓기는 신세구만. 그는 상황을 즉각 파악했다. 이 얼어붙은 강 한복판에서 총상을 입고 수갑을 찬 채 쓰러진 여자. 이것은 평범한 탈북이 아니었다. 아이. 채화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쉰 목소리를 냈다. 아이가 산의 오두막에. 산? 오두막? 혹시 최 노인네 막사 말이오? 김 기사의 눈이 커졌다. 그는 이 근방의 지리와 사람들을 훤히 꿰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내 아들 유진이. 그 말을 끝으로 채화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김 기사는 잠시 망설였다. 이 여자를 돕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류계수의 부하들이 이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했다. 하지만 그는 젖은 몸으로 아이를 중얼거리는 여자를 외면할 수 없었다. 에이 젠장. 사람 목숨이 먼저지. 그는 자신의 두꺼운 외투를 벗어 채화를 감쌌다. 그리고 그녀를 들쳐 업고 얼음 위를 달려 자신의 낡은 해방 트럭으로 향했다. 그는 채화를 조수석에 구겨 넣고 짐칸에 있던 담요로 덮은 뒤 미친 듯이 시동을 걸었다. 트럭은 눈 덮인 산길을 위태롭게 달려 최 노인의 오두막을 향해 굉음을 내며 나아갔다. 같은 시각 최 노인의 오두막. 혁철과 미경 부부는 초조하게 문 밖을 서성이고 있었다. 최 노인님이 너무 늦으시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닐까요? 그 보이부 놈들하고 마주쳤으면. 미경은 품에 안은 유진의 이마를 짚었다. 다행히 최 노인이 준 약초 덕분에 열은 조금 내린 듯 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칭얼거렸다. 그 여자는 정말 죽었을까요? 미경이 눈물 고인 목소리로 물었다. 혁철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숲을 울리는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낡은 트럭 한 대가 눈보라를 헤치고 오두막 앞에 멈춰 섰다. 김기사? 김기사가 여긴 어쩐 일로? 혁철이 경계하며 문을 열었다. 비키시오. 급하니오. 김기사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담요에 쌓인 무언가를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담요가 펼쳐지자 그 안에 웅크리고 있던 옥채화의 모습이 드러났다. 아줌마. 미경이 비명을 질렀다. 엄마. 미경의 품에 안겨 칭얼거리던 유진의 눈이 젖은 몰골의 채화를 향해 고정되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어미를 알아보았다. 엄마. 유진이 미경의 품에서 빠져나와 아픈 몸을 이끌고 채화에게로 아장아장 기어갔다. 의식을 잃었던 채화의 눈꺼풀이 그 소리에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신락 같은 의식의 끈을 붙잡고 자신을 부르는 그 천상의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유진아. 그것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터져나온 숨결이었다. 채화는 얼어붙은 팔을 뻗었다. 불덩이 같은 몸의 아들과 얼음장 같은 몸의 어미. 두 사람은 오두막 바닥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유진아, 내 아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채화는 울부짖었다. 구룡관에서의 10년 지옥 같던 탈출, 류계수와의 사투, 얼어붙은 강물. 그 모든 고통이 아들의 작은 온기 속에 녹아내리는 듯 했다. 엄마 아파. 유진이 채화의 총 맞은 어깨를 만지려다 그녀의 젖은 옷에 묻은 피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아가.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혁철과 미경 부부 그리고 김 기사는 차마 그 광경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 지옥 같은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성스러운 장면이었다. 그때 오두막 문이 다시 열리고 최 노인이 눈보라를 맞으며 들어섰다. 그는 방 안의 광경을 보고 그리고 김 기사를 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세상에 하느님이 도우셨구만. 살아있었어. 살아있었어. 최 노인은 검은 늑대골에서 강으로 이어진 흔적을 보고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터였다. 일단 몸부터 녹여야 하오. 최 노인은 채화의 젖은 옷을 찢어내고 자신의 약초로 상처를 다시 동염했다. 그녀의 몸은 고열과 저체온증이 뒤섞여 최악의 상태였지만 유진을 다시 만났다는 기적 같은 현실이 그녀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었다. 잠시 동안 오두막 안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채화는 뜨거운 약초 물을 마시고 화덕 옆에서 유진을 끌어안은 채 잠시 눈을 붙였다. 혁철과 미경은 자신들의 옥수수를 나눠주며 김 기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짧았다. 김 기사가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최 노인, 일이 급하게 됐소. 내가 여기까지 오는 길에 산 아랫마을에서 보이부 놈들을 봤소. 류계수 부하들 말이오. 채화가 번쩍 눈을 떴다. 놈들은 류계수가 돌아오지 않자 눈이 뒤집혀서 산을 통째로 포위하고 있어. 그놈들도 살기 위해선 이 여자와 아이를 잡아야 한다는 걸 아는 게지. 이 오두막이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요. 최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떠나야지. 지금 당장. 어디로 말입니까? 혁철이 물었다. 옌지 연길로 가야 하오. 내가 놈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냥꾼의 길을 알고 있어. 산맥을 넘어야 하오. 내 트럭은 어떡하고? 김 기사가 물었다. 트럭은 놈들의 이목을 끌기 딱 좋소. 버려두고 가야 하오. 대신 옌지 길목에 도착하면 자네가 무전으로 연락해둔 푸른 소나무 식당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요. 모두가 숨을 죽였다. 류계수는 죽었지만 그의 망령은 여전히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다. 가자. 채화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한 손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갑이 덜렁거렸다. 최 노인장, 절단기 같은 건 없으십니까? 여기선 그런 거 없어. 일단 가시오. 옌지에 가야 뭘 하든 하지. 최 노인은 사냥총을 둘러매고 혁철에게는 식량이 든 보찜을, 미경에게는 딸순이를 업게 했다. 그리고 채화는 유진을 자신의 앞으로 안았다. 어깨 부상 때문에 뒤로 업을 수 없었다. 제가 아이를. 미경이 말했지만 채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내 아들은 내가 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장백 산맥의 심장부로 마지막 탈출을 감행했다. 사냥꾼의 길은 길이 아니었다. 짐승들이나 다닐 법한 좁은 바위 틈이자 아차하면 발을 헛디딜 수 있는 낭떠러지였다. 최 노인은 수십 년간 다져진 경험으로 눈보라 속에서도 정확히 방향을 찾아 나아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기다. 김 기사가 앞을 가리켰다.
저 멀리 산을 내려가는 큰 길이 희미하게 보였다. 옌지로 향하는 국도였다. 약속된 장소였다. 모두의 얼굴에 희망이 어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 서라 옥채화. 뒤편 숲속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류계수의 부하들이었다. 3명의 보위부 요원이 그들을 발견하고 총을 겨누며 쫓아오고 있었다. 놈들은 최 노인의 예상을 깨고 이 비밀스러운 길까지 추격해온 것이었다. 젠장, 거의 다 왔는데. 최 노인이 사냥총을 겨눴다. 탕, 총성이 숲을 울렸다. 하지만 놈들도 훈련받은 자들이었다. 나무 뒤로 몸을 숨기며 응사했다. 타탕, 탕, 총알이 혁철의 발치에 박혔다. 먼저 가시오. 어서. 국도까지만 가면 돼오. 최 노인이 소리치며 장전했다. 김 기사, 저들을 데리고 뛰어. 안 됩니다. 채화가 유진을 미경의 품에 안겼다. 아이들을 데리고 저 바위 뒤에 숨으시오. 혁철 씨도. 아줌마. 또. 이건 내 싸움입니다. 채화는 최 노인에게 다가갔다. 총을 주십시오. 뭐라고? 아저씨는 사냥꾼입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채화의 눈을 보았다. 그곳에는 어미의 절박함이 아닌 적을 앞에 둔 병사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총을 건넸다. 저놈들은 3, 우리는 2. 채화가 낡은 엽총의 무게를 가늠하며 속삭였다. 아저씨는 칼을 잘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둘의 시선을 끄는 사이 한 놈을 처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 노인은 허리춤에 칼을 뽑아들며 씩 웃었다. 곰 사냥보다야 쉽겠지. 채화는 심호흡을 했다. 고열과 부상으로 온몸이 떨렸지만 총을 쥐자 그 떨림이 기묘하게 멈췄다. 호위 사령부 사격 교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숨을 멈추고 심장 소리를 듣고 그 박자 사이에 격발한다. 탕! 채화가 먼저 쐈다. 엽총은 산탄이었다. 정확한 조준보다는 위협이 목적이었다. 크악! 한 놈이 나무 껍질 파편에 얼굴을 맞고 주저앉았다. 2 놈이 겁에 질려 엄폐물 뒤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 틈에 최 노인이 짐승처럼 낮은 포복으로 눈밭을 가로질러 우회했다. 옥채화, 항복하라. 아이만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남은 요원이 소리쳤다. 거짓말. 채화는 대답 대신 총알이 날아온 방향으로 다시 한 발을 쐈다. 이 미친년이. 요원 둘이 동시에 일어나 채화를 향해 사격을 시작했다. 타타탕. 총알이 채화가 숨은 바위를 때렸다. 바로 그때 그들의 등 뒤에서 최 노인이 튀어나왔다. 크억. 최 노인의 칼이 한 요원의 등을 깊숙이 찔렀다. 남은 한 놈이 놀라 돌아보는 순간 채화가 엄폐물에서 뛰쳐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총이 없었다. 마지막 총알은 이미 쓴 뒤였다. 그녀는 오직 한 손에 덜렁거리는 수갑을 쥔 채 적을 향해 돌진했다. 내년. 요원이 당황하며 총구를 돌렸지만 채화가 더 빨랐다. 그녀는 수갑의 쇠사슬을 요원의 목에 감아버렸다. 컥. 그리고 자신의 몸무게를 실어 뒤로 잡아당겼다. 요원은 총을 쏴보지도 못하고 눈밭에 쓰러져 발버둥 쳤다. 채화는 류계수의 목을 졸랐던 그 악력으로 부모님의 원수이자 자신의 아들을 위협하는 마지막 적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고요함이 찾아왔다. 채화는 눈밭 위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몇 달 후. 몽골 울란바토르. 대한민국 대사관 문이 열리고 초췌하지만 단단한 표정의 사람들이 걸어 나왔다. 옥채화, 혁철, 미경, 그리고 2 아이. 그들은 마침내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에 도착했다. 채화의 손목에는 옌지의 푸른 소나무 식당에서 구한 절단기로 잘라낸 수갑의 흔적이 흉터로 남아 있었다.
또다시 몇 달 후,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김정일 기쁨조 출신 옥채화 씨 아들과 함께 극적 입국. 채화는 눈이 부신 듯 아들 유진의 얼굴을 품에 감쌌다. 유진은 이 모든 소란이 어리둥절했지만 엄마의 품이 따뜻하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십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서울 마포구의 한적한 골목. 장백관이라는 작은 식당이 있었다. 얼어붙은 장백 산맥을 기억하자는 의미였다. 식당은 늘 탈북민들로 붐볐다. 주방에서는 혁철과 미경 부부가 웃으며 음식을 만들었고 홀에서는 옥채화가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구룡관의 그늘이나 탈출의 공포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식당 주인의 따뜻하고 강인한 미소만이 자리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교복을 입은 늠름한 청년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훌쩍 자란 유진이었다. 왔어? 우리 아들. 오늘 학교는 어땠어? 말도 마세요. 순이가 또 사고 쳤어요. 유진이 웃으며 말하자 주방에서 미경의 딸 순이가 얼굴을 붉히며 튀어나왔다. 야, 강유진, 너 이르기냐? 두 아이는 서울의 햇살 아래 남매처럼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유진은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홀을 도왔다. 손님이 빠져나간 저녁 채화는 식당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유진이 다가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어머니 힘드시죠? 힘들긴. 내 얼굴 보는데. 유진은 말없이 채화의 왼쪽 손목을 잡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희미하지만 선명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가 아주 어릴 적 왜 이 흉터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채화는 그저 엄마가 아주 무거운 문을 열고 나오느라 생긴 상처란다라고 말했었다. 유진은 이제 그 의미를 알았다. 그는 어머니의 흉터 위를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채화는 아들의 손을 마주 잡았다. 유진아, 밥 먹자. 모진 눈보라가 몰아치던 장백의 겨울은 끝났다. 지옥의 강을 건너온 어미와 아들은 비로소 사람의 땅에서 따뜻한 저녁 밥상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것이 옥채화가 목숨을 걸고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세상의 전부였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